자, 그래서 보상 사례를 보실 거예요. 보상 사례는요, 제가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어요. 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이쪽을 보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놓인 안경을 발견 못하고 깔고 앉아서 안경을 파손시켰어요. 안경이 100만원짜리래요. 무슨 안경이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지만 안경이 100만원짜리랍니다. 본인 일상생활 대상 책임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정도 받을까요? 100만원이고 80만원 받을까요? 20만원 자기 부담금 빼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실상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앉아서 부셔먹었지만 그 사람이 안경을 왜 거기다 놨을까? 그 사람이 잘못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차감하고 70만원이 보상됐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피보험자의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치다 친구의 암이 2개가 벌어졌어요.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청구가 됐습니다. 보상을 받을까요? 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죠.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350만원이 부모에게 지급이 됐다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자, 겨울철 알바로 스키장에서 일하는 고객의 아들이 쉬는 날 보드를 즐기다 다른 사람과 충돌, 피해자의 다리 부상 및 스키용품 파손. 보상되나요? 네. 네? 쉬는 날. 안 될 것 같으세요? 왜 안 될 것 같으세요? 쉬는 날. 날. 자, 굉장히 포인트가 좋으신데요. 겨울철 알바로 스키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스키장에서 지금 다쳤죠. 자, 일단 보험회사는 거절을 하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분쟁 조정까지 갔던 사건인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이라 면책이었으나 쉬는 날임을 증명해서 보상 처리를 받았습니다. 네, 일상생활. 자,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회사에서 뭐 TV 같은 데 보면은 공단 쪽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점심 드시고 이제 족구 같은 거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름에 배드민턴을 치신다든지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다치면 배상 책임이 되나요? 네. 근무 중 점심시간 그것도요. 재판으로 가면 이겨요. 재판까지 못 가서 그러는 거지. 재판으로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근무 중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는 거죠. 어쨌든 그거 산재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회식 자리가 있죠. 업무 끝나고 회식 자리에 가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생기면 보상이 될까요? 굉장히 의견이 구분하죠. 이런 것들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요. 그래서 재판으로 대부분 가요. 네, 대부분 갑니다. 이게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자, 회식은 근무의 연장이라고 재판에서 나왔죠.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산재보험 처리 다 되죠. 웬만하면 돼요. 그런데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그걸 따져야 돼요. 어디 자기가 따로 또 간 건지 아니면 1차 회식에서 끝나서 다 집에 가는 분위기인데 자기가 옆 사람 붙잡고 더 마신 건지 네, 그 분위기를 따집니다. 네, 그 분위기를 따져서 이제 그것도 산재도 다 똑같아요. 네, 무조건 다 주진 않아요. 또 똑같습니다. 자, 주택. 아버지 소유의 다세대 건물 403호가 있어요. 아버지는 503호에 거주하고요. 자기는 그 바로 밑에 층인 403호에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403호에서 밑에서 물이 떨어져갖고 303호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아들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되나요? 자, 아빠 집이 아버지 건물이에요. 아버지 건물. 아버지 건물에 내가 새들어 살 거예요. 403호에. 근데 303호에 물이 떨어져서 피해가 생겼어요. 403호에서 403호 아들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요거 가능한가요?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아, 됐네. 네. 자, 우리 집에 물이 떨어지면 저희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물이 떨어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집주인 책임이죠? 네. 근데 아들의 보험으로 청구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아들 거잖아요. 아들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청구를 했다. 자, 처음부터 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청구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버지에게 책임 있는 거니까 아버지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갖고 계시거나 그러면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아들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 소유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탭니다. 그렇죠. 근데 그 건물은 아버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임대인이 세입자가 집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와서 고쳐줘야 돼요. 이 경우도 똑같은 겁니다. 아들이 세입자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주인이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배상 책임을 진다. 자, 아파트 702호의 소유자인 사람이 아래층 602호에 거주하는 B에게 손해가 발생하자 위손해를 배상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본인이 702호에 거주하지 않아도 배상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살지 않아도 네,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배상 책임 보험의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증권상에 거주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분명히 약관과 상법, 민법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상법, 특히 상법, 보험계약법에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갖고 분쟁 조정을 또 가요. 대법원 판결까지 갑니다. 네. 왜냐면 내가 살고 있지 않아요. 내 증권에 기재된 주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내 소유에서. 이거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험에서는 당연히 면책을 걸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서 받아는 됐어요.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주인이 물어줄 수 있다. 주인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쓸 때가 많아요. 자, 직접 거주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줬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자, 실제로 이런 견적서를 제출해갖고 이제 받으신 사례인데요. 2층 욕실에서 물이 새서 1층 욕실로 이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거 있죠? 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거가 1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총 390만 원 중에서 170만 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인정이 돼서 받았었던 거예요. 이런 타일이나 위생기는 미용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났던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는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 보수에 관련된 거는 받으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중에서 이제 뭐 세탁실에서 문제가 생겨서 천장에 페인트 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요 총 금액이 70만 원이었는데 이제 방수 요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탁실이나 화장실, 욕실 뭐 이런 데 그리고 그 단독주택에 이제 뭐라 그러죠? 옥상은 방수 페인트 다 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유지 보수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물이 새서 집이 무너지잖아요. 유지 보수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막을 수 있다. 자, 이번 분들 여기서는요 배우자 가족 일상생활 책임이 있었고 본인이 또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도가 2억으로 늘어납니다. 2억 안에서 실비보상이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가족으로. 그래야지 그러면 가족 구성원 다 1억씩 이제 보상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알려드릴 건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 없다고 손해배상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민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생기면요 나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누군가 내 차를 부시고 갔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 없다고 아니면 무보험차였다든지 자동차 보험이 안 들어져 있었다든지 그러면 내가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보험회사에서. 네? 내가 갖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네. 맞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차를 수리를 한 뒤에
보험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받는 거야. 그 사람한테 암기를 걸든 뭘 해도 부상권 청구서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 물어보아도 되고, 그 사람 주민번호 몰래 알고 계시면 아는 보험설계사한테 전화해 갖고서 그거 한번 찍어보라고 하셔도 되고. 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갖고 있으면요, 피해자는요, 직접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청구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험회사한테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받았어. 네가 줘. 이 사람이 빼는 경우가 있어요. 자, 똑같은 원리고요. 산재보험, 이제 우리 근로근제보험, 산재보험 얘기하잖아요. 산재보험 이제 사대보험 대신에 이제 직장 다니시면 산재보험이 되는데, 산재보험을 다니는 회사에서 들어져 있는 회사에서 내가 다쳤어요. 만약에 업무와 관련된 일로. 그런데 사장님이 산재보험 신청하기 싫어. 그러니까 너가 그냥 양보해. 100만 원 줬고 50만 원 우리 하고 보자.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내가 산재보험회사에다가 공단이 있죠? 공단에다가 내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근로공단에서 나한테 주고 회사로 청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피해자에게 유일하게 있는 권리가 손해배상권, 손해배상 권리와 그리고 이제 직접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청구권을 이용하시면 그 사람에게 따로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보험회사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에요. 질문 같은 거 있어요? 네. 전동휠체 보험인데요. 일상생활, 일반적인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어쨌든 운전하고 전동휠체요? 힘드실 거예요. 네. 힘드실 거예요. 운전자 보험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약간 뭐 전동휠체 돼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는 내가 이걸로 남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 그때는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도 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된 그럼요. 예. 받을 수 있어요. 보험은 보험 유지하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말고는 없어요. 네. 배상 책임 보험 말고는 가입하시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운전자 보험이나 전차 보험에서도 면책이에요. 네. 전기자전거, 진동수부터 그런 거 면책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